빅테크 주식들, 개인 투자자가 스스로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월스트리트에서 현직 헤지펀드 매니저가 알려주는, 지난해 빅테크 주식들이 미국 증시를 주도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서 13,000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빅테크 주식들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무려 7배나 넘게 상승을 했죠.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보면은 빅테크 주식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공평가다,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아니다, 성장할 수 있는 룸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투자는 남의 말을 너무나 의존하면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휩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빅테크 주식들, 개인 투자자가 스스로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월스트리트에서 현직 헤지펀드 매니저가 알려주는 가치평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가치평가법을 사용하는지 그 부분부터 결정을 해야겠죠. 빅테크 주식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장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주는 순이익을 가지고 가치평가를 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이 대규모 투자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죠. 이런 것들 때문에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장주는 단순히 순이익보다는 성장률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들은 대표적으로 PSR, 주가, 매출액 비율, 그 다음에 EV, EBITDA, 기업 가치를 기업의 현금 흐름으로 나눠서 가치를 구하는 이런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PS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매출액 대비 그 기업의 시가총액, 즉 주가가 얼마에 형성되고 있느냐, 과연 매출액 대비 몇 배수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렇게 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EV, EBITDA 같은 경우에는 EB가 기업 가치, EBITDA가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무형 자산 감가상각비, 이자, 세금, 이런 것들을 내기 전에 이익이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 흐름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현금 흐름 대비 과연 그 기업의 가치가 몇 배에서 거래되는 것이 합리적이냐,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 평가를 합니다. 자, 오늘은 EV, EBITDA, 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과연 성장주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가치평가법을 도입하기에 앞서서 그 기업의 사업 모델 분석부터 선행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왜 그러냐? 그 기업이 단순히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냥 바로 EV, EBITDA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은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구글, 아마존, 테슬라 한번 볼게요. 구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구글 사이트, 검색 광고, 플러스 유튜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글의 이 사업 보고서, 연차 보고서를 살펴보면, 검색 광고, 유튜브 광고, 네트워크 광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타, 미래 사업 등 이런 다양한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우리가 전자상거래 기업,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온라인, 그 다음에 오프라인, 제3자 판매, 구독 서비스, AWS, 이것도 바로 클라우드 사업이죠.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차량 판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리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ESS, 저장,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기타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 기타 사업에서는 우주항공 산업, 스페이스 X,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즉 결론적으로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모델별로 EBITDA를 구해서 적절한 배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바로 정확하게 가치평가라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아마존의 사업 부문을 가지고 한번 가치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마존의 각 사업 부문별로 EBITDA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EBITDA가 바로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이라고 했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부문별로 EBITDA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요. EBITDA를 추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아마존의 사업 부문별 EBITDA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
2021년이 딱 적절하겠죠. 왜냐하면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사업 부문은 과연 몇 % 성장을 할 것인지, 오프라인은 또 몇 % 성장을 할 것인지, 이렇게 각 사업 부문별 성장률을 구해야 되고요. 자, 그것을 최근 각 사업 부문별 에비타에다가 곱해가지고 2021년 예상 에비타를 산출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각각의 사업 부문별 에비타를 산출을 했다면 여기에다가 적절한 배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가령 온라인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에비타의 몇 배 정도 곱해줘야지 온라인 사업 부문의 적정 가치가 나오느냐. 자, 그런 식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수치를 적어 놓긴 했는데 이건 제가 그냥 임의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각 사업 부문별 성장률이 몇 % 나올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배수를 높게 적용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량적으로 구체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들이 과연 EV, 에비타로 평가를 해봤을 때 에비타에 과연 몇 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확인한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코이핀이라고 이 각 섹터별로 과연 이 에비타 배수가 얼마를 주는 것이 적절하냐, 자, 그 부분을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죠. 평가 기업의 사업 부문이 특히나 성장률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성장률이 높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가령 아마존의 온라인 사업부, 여기 에비타 성장률이 30%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이 온라인 쇼핑 성장률은 15%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마존의 온라인 사업부가 이 평균적인 온라인 산업의 성장률을 2배 이상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온라인 사업부의 에비타 배수는 30배가 아니라 더 높게 줘야겠죠. 자, 이런 경우는 과연 적절한 이 배수를 어떻게 산출을 하느냐? 자,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면 됩니다. 평가기업 사업 부문의 성장률, 여기서는 30%라고 나와 있죠. 이 30%를 온라인 산업 평균 성장률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30% 나누기 15% 하면 2배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온라인 섹터 EV 에비타 배수가 몇 배인지, 여기서 30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30배가 되죠. 그렇다면은 아마존의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60배를 곱해줘야 된다. 자,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평가 기업의 사업 부문이 이 해당 섹터의 사업 부문보다 성장률이 높다면은,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배수를 높여서 계산해 준다. 자,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각 사업 부문별 에비타에다가 적절한 배수를 곱해서 각 사업 부문별 가치 EB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순부채를 빼줍니다. 자, 순부채가 무엇이냐? 그 기업의 부채가 100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의 연간 현금 흐름이 50억입니다. 그렇다면은 100억 빼기 50억 해서 순부채는 50억이 나오죠. 부채를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은 결과적으로 그 기업의 적정 주가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 빅테크 기업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SOTP 밸류에이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SOTP냐? Sum of Part입니다. 즉, 각 파트별 기업 가치를 구한 다음에 이것을 더해줘서 적정 주가를 산출한다. 자, 그런 개념이에요. 참고로 이것을 시행할 때는 주의할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 실적을 기반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상 실적에 대한 가정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의 적정 주가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그 기업의 적정 주가를 잘 산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그 기업의 주가가 적정 주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가정들이 바뀐다면은 그 기업의 적정 주가는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여러분들이 참고 사항이다. 자,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요, 뉴욕 주민의 진짜 미국식 주식 투자라는 서적에서 제가 일부 내용을 발췌를 해서 살짝 응용한 것입니다. 이 저자는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신다면은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뉴욕 주민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헤지펀드에서 실제로 트레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이 미국에서 실제로 헤지펀드 트레이더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습득한 경험과 노하우가 이 책에 잘 묻어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미국의 전자공시 사이트죠. 에드가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여러분이 기업을 분석함에 있어서 자, 필수적으로 어떤 정보를 어느 사이트에서 찾아서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이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컨셉은 상당히 명료합니다. 아무래도 이 현직 트레이더가 쓰다 보니까 상당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면은 좀 작정을 하시고 꼼꼼하게 보신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짜 점심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그냥 재미로 그리고 짧게 한 1, 2년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제대로 공부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평생 여러분들의 동반자처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저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